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후에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대표님들이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인 설립 절차는 다른 영상에서 아주 제가 상세히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법인을 법무사한테 맡겨서 설립하시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관을 만드시면 법인이 운영되고 절세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관을 그렇게 만드시고 대표를 누구로 할 건지, 주주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임원은 누구를 넣을 건지, 회사의 상호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법무사님께 맡기거나 또는 직접 등기하시면 등기가 한 3, 4일 이내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법인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장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법인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인허가증 등이 필요하신 회사의 경우에는 먼저 갖추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되겠죠.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신고증을 추후에 받으시면 되고요.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법인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하면 서류가 뭐가 있죠?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건 법인 설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사업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사업자가 나오지만 법인 대표와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인의 인격체를 만드는 과정이 법인 등기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은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법인의 정관이 있죠. 정관은 법인을 운영할 때 우리가 상법의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 회사가 특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넣어놓은 우리 회사의 규정, 운영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꼭 빠뜨리지 말고 임원 보수나 상여 규정, 퇴직금 규정, 유족 보상금 규정, 기타 등등 회사에 필요한 규정을 회사 설립 시에 미리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법인 설립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다면 그런 정관을 바꾸시는 것도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회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가 있죠.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표님이 대부분 주주에 있기 때문에 대표가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대표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대표 아닌 분들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 관련한 영상도 준비된 것이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이렇게 법인 설립할 때 만들어 놓은 주주 구성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 구성한 주주 구성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 반드시 주식 이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구성의 문제는 배당이나 증여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고려 없이 액면가로 넘겨버리시고 가만히 있으시다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를 주변에서 왕왕 봤습니다. 그러니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서 주식 이전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법인 설립할 때 너무 급해서 대표자 100%로 주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숨 돌리고 나서 주주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법인 설립하자마자가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출 등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액면가로 넘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배당을 할 때 100% 단독 주주보다 가족 주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 배당을 적극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소득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공부하셔서 주주 구성을 달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바로 초기에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또는 우리 자녀가 다른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주주를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일하는 거랑 주주가 되는 건 상관이 없죠. 제가 일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문제 없듯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끔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주주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는데도 자본금 출자만 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 출자 자금에 대한 재원을 증여세 등의 신고를 통해서 입증하신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주주 구성이 되어 있는 주주명부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겠죠. 이거는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어디 서류에다가 인감 날인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날인한 도장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이 맞다. 이런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조 방지 같은 것을 막기 위함이죠. 법인을 하다 보면 이런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법인 인감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인 인감 카드는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님이 모든 절차 마치고 주시는 서류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 카드를 가지고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급은 법원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도 가능하시고 등기소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이 법인 인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110년 만에 최근에 개정이
규정이 되었죠. 모든 인감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허 신청용이나 경력 증명용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부동산 매도용이라든지 자동차 매도용 또는 금융기관 관공서 증명용으로는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하신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하시면 등기소에 대표님이 가셔서 다시 발급하셔도 되고 대리인이 위임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재발급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죠. 자, 이런 서류들은 아주 중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꼭 추려서 대표님이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도 사무실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차에 따로 보관하셔서 급히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뭔가 할 때마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움직이면 시간 낭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과 차에 이렇게 각각 구비해 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서류들을 갖추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 아시죠? 법인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거래 은행을 확정하셔서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를 만드시는데요. 법인 통장 만드실 때 저희한테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법인 통장을 만들면 인터넷 뱅킹도 다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데 이체 한도가 3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니 30만 원 가지고 직원 월급도 이체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도 좀 어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법인 통장의 초회 이체 한도를 3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대포 통장 같은 문제 때문에 이런 제한이 만들어진 거죠. 저도 답답해서 금감원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 통장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창구 거래는 300만 원, ATM기나 이체 등은 100만 원 한도로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규모로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장을 만드시고 바로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셔서 요청하는 서류를 내시면 바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답변에는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올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상적인 거래나 증빙이 아마 급여 이체 등을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매출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체 한도를 은행에서 올려줄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급여를 이체하고 싶어도 한도가 너무 적어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매출이 일어난 부분으로 서류를 입증하거나 기타 다른 서류로 입증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금방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통장 만들면서 같이 하시는 게 바로 법인카드 만드는 거죠. 초기에는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보통 법인 체크카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용카드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법인 전용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개인 전용과 사업자 전용을 구별하는 행위 같은 것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인은 홈택스에 따로 법인카드를 등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법인 통장과 카드도 만들었으니 이제 하셔야 될 것은 홈택스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바로 하실 게 법인 통장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인증서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인에서 세운계약서를 발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인증서와 세운계약서 발급용 인증서를 각각 일반적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묶어서 더 비싼 공용 인증서를 발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그렇게 비싼 인증서를 발급하시는 것보다는 각각 4,400원 하는 인증서를 일반용과 전자세운계약서 발급용을 발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급한 인증서를 가지고 법인에 홈택스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나 개인 사업자 할 때 또는 개인일 때 홈택스 가입했는데 그걸로 안 되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님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은 따로 홈택스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게 대표님 급여를 책정하셔야 되겠죠.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의 손익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 생활비를 얼마 정도 가져갈 거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 생활비 외에 어떻게 따져보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회사의 예상되는 월 매출을 책정해 보시고 그 다음 직원 월급이나 임차료나 관리비, 법인카드 월 고정 사용액 등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셔서 남는 순이익이 얼마인지 나온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또 너무 적지 않게 월급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월급에서 소득세와 사대보험 나가는 게 싫어서 너무 적게 책정하시면 회사의 이익이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또 한꺼번에 세금으로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도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너무 크게 책정하셔서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계속 지급을 못해서 미지급금인 부채로 쌓인다면 회사의 부채 비율 등이 나빠져서 회사를 평가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대출을 일으키실 때나 대외적인 계약 관계를 일으킬 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금액은 우리가 정관에 정한 임원 보수 한도 규정을 초과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고려해서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직원들 급여도 책정을 해야 되겠죠. 직원을 고용하시면서 협의된 금액에 따라서 연봉 책정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직원에게도 환불을 꼭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가 책정되면 사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이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급여대장도 주셔야 되지만 임금명세서라고 해서 급여대장의 항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 내역이 나오는 임금대장도 반드시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임금대장 상세 항목이 변동이 없다면 한번 교부하셔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여라든지 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변동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셔야지 법적인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님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원들의 급여는 말 그대로 협상을 통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책정된 대로 주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상여도 책정된 금액보다 더 주셔도 비용 처리하는 데는 법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퇴직금도 직원 한도 규정에 따라서 줘야 될 금액보다 더 주셔도 전혀 세법상 비용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법상 한도 규정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임원의 한도 규정은 최소 규정이 아니고 최대 규정이기 때문에 이 한도 규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한도 규정이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금액보다 더 주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이 금액은 주셔야 되는 게 퇴직금 한도이고요. 임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을 넘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두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원이든 직원이든 상여를 주든 급여를 주든 줄 때마다 사대보험과 소득세가 떼이겠죠.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직원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싶어서 급여도 올려주고 상여도 주고 기타 복지 혜택도 주는데 이 모든 게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너무 불공평하다. 받는 사람도 받아가면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다. 세금도 떼이고 사대보험도 많이 떼이니까 효과가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있다면 제 다른 영상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번 참조하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다면 좀 만들기는 힘든 규정일 수 있지만 직원 수가 많고 직원의 복지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 또 회사의 상속 문제나 차명주식 문제, 가지급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필요한 회사들이 있다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다른 영상을 참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라도 실제로 같이 일을 했다면 반드시 회사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같이 일하는데도 가족이니까 인건비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던데요. 이렇게 무작정 이상한 소리만 듣고 비용 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소득세를 좀 많이 내는 걸로 끝나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못했으니까 대표님의 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비용 처리를 안 했다. 그게 흡사? 가족뿐만 아니고 다른 제3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했는데 불법 체류자다 또는 상대방이 인건비 신고를 거부한다 해서 인건비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고스란히 이 금액은 돈이 나갔는데 불분명한 금액이니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일한 가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하시고 불법 체류자 등의 경우에는 돈을 받아간 수령증을 만드셔서 반드시 사인을 받으시고 신분증도 챙기시고 사유서 등을 만드셔서 기록을 남겨두시고 나중에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급한 인건비인데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되어버리면 회사도 불이익이고 대표는 이 금액을 갚아 넣어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이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메리트가 점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비용 처리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격증빙이 뭔지 외우셔야 되겠죠.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체크카드 포함이고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된 것도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절대로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대표님 급여에서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법인 비용으로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적격증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적격증빙을 못 받는 부득이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간이가세자일 수 있고 상대방이 해외거래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농어민 등 특정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못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국가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등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영상을 꼭 공부하시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셔야 돼요. 못 갖추시면 2% 가산세를 내시고 비용 처리를 하시겠지만 잘못하다간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서 대표님이 갚아 넣으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랑 실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갖춰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 체류자 같은 내용처럼요. 일반 간이형 수중이나 거래명세표는 절대로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체한 자체가 증빙 서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가끔씩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자꾸 이러시는데요. 안 됩니다. 3만 원 이하까지 간이형 수중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3만 원 이하라도 이체하신 내역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3만 원 이하는 간이형 수중을 어디서 구해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자라고는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간이형 수중을 3만 원 이하짜리는 갖추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자를 내자마자 하셔야 될 거 있죠. 우리 사무실 집주인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주시면서 월세를 세운견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관리비도 관리실에 가셔서 사업자로 관리비 세운견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전기세나 가스비, 전화,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각종 비용들은 사업자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대표의 핸드폰 비용도 법인 명의로 만드셨으면 사업자로 변경하셔야 되고 아니시면 법인카드로 결제를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통신비 등은 사내 규정에 반드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셔서 일정액을 정액 지급하시던지 또는 실비 처리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카드로 연결하셔도 되고 실비로 지급하시던지 정액으로 지급하시던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의 카드로 함부로 법인 비용을 쓰는데 쓰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직원 카드로 부득이하게 쓴 경우 외에 계속 남발하시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본인 카드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 이중으로 비용 처리가 되겠죠. 회사 비용 처리도 되고 본인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도 받으니까 이중으로 처리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면 나중에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작은 금액이어서 괜찮겠지 하다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법인카드로 쓸 수 있도록 법인 개별 카드로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인 개별 카드는 그 직원 이름으로 법인카드가 나오는 걸 우리가 특별히 법인 개별 카드라고 칭하거든요. 금융기관에 가시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직원 카드를 계속 쓰시면 또 안 좋은 점이 세무서에서 정기 분석을 통해서 회사의 비용 쓴 거를 분석하다 보면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고한 것까지 다 추려봤는데 추려본 금액이 우리가 신고한 비용 총금액보다 너무 적은 경우 입증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사업 관련해서 비용을 썼지만 그 증빙이 직원의 카드라면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이 적격증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처리에 금액 차이, 즉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금액이 커질수록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되는데도 한몫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등을 할 때 개별 안내문에 경고문 같은 걸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적격증빙 과소로 해서 안내문에 같이 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카드 쓰는 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인의 소소한 비용들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쓰는 게 좋겠죠? 개인사업자 1인 대표님들이 밥 드시는 거는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없는 단독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인의 대표님은 똑같이 직원으로 인정받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식사하시는 거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임원이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나 포함, 즉 임원 포함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 아실 겁니다. 차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시거나 리스나 렌트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 업무용 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랑 기타 차량 유류대나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등 합쳐서 1,500만 원이 안 넘는다면 일지를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차값이 4천만 원 기준을 넘어선다면 일지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하기 전에 대표님 개인 차량이 있어서 당분간은 그 차량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유류대 정도는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차값 자체는 회사의 자산으로 넣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이런 거는 불가능하시고요. 회사로 명의를 변경한다면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그렇지만 중고값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얼마 안 나온다 이러면 굳이 취등록세를 다시 내시고 하시는 것보다는 유류대 정도를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나 차량 보험료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지는 말고요. 이렇게 해서 대표님 개인 차량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대표님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차량 보조금으로 20만 원 비과세까지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중복으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표님이 차량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 받은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급여 책정하실 때 20만 원 비과세로 받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유류대로 법인세 비용 처리되는 게 더 좋은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영업활동이 많으셔서 기름값을 많이 쓰시는 대표님들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회사에 비용 처리하시는 것이 급여에서 20만 원 비과세 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법인에서 비용 처리할 때 법인카드로 하는 거 외에 최대한 영수증은 잘 챙기셔야 되고요. 건당 3만 원 넘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될 비용은 경조사비는 적격증빙 외에 청첩장, 부의문 등으로 얼마든지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결혼식이나 돌잔치 뭐 이런 데 가셨으면 그 증명서류를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도 되고 캡처도 되고, 부의문은 부득이 못 받았다 그러면 상갓집에 나온 화면 등을 캡처하셔도 되겠습니다.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되세요. 30만 원 내시고 비용 처리는 20만 원까지 되느냐? 안 됩니다. 20만 원을 넘게 되면 전체 금액을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2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카드로 결제하셨다, 얼마든지 사업 관련된 거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준비하셔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한 가세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하니까 대표님 개인카드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한 케이스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포괄 양수도 당시에 자산도 있었을 거고 대출도 있었으면 모든 것을 승계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자산이 없더라도 임차보증금 정도는 개인 사업자에 있었을 거예요.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시는 경우에는 1,000만 원, 5천만 원 이런 임차보증금은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법인 전환하면서 대표님이 법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면 개인 사업자일 때 개인 돈을 냈던 거기 때문에 법인이 되면 법인이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법인 전환을 하면서 이미 개인이 냈던 거였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 있었다면 그 대출을 법인이 승계했을 경우에 그 대출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법인에다가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가져가야 될 돈이 있다면 법인으로부터 받아가시면 되고, 줄 돈이 있다면 법인에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인 설립할 당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썼던 돈, 법인 등기할 때 든 돈은 법인 통장이 만들기 전이니까 개인 통장에서 나가겠죠. 이런 돈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법인 통장에서 얼마든지 받아가셔도 되고 분할로 받아가셔도 됩니다. 물론 대표님이 주주로서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하시면 바로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야 될 돈, 줄 돈, 자본금 입금해야 될 돈을 잘 초기에 정리하셔서 추후에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들어간 개인 돈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져갈 돈인 가수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금은 언제든지 법인에 돈이 생기면 회사에서 가져가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자본금 불입은 하시고 난 자금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법인 통장에 주주들이 자본금을 불입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표님이 법인 설립할 때 기초자금으로 본인이 쓰셨던 자금과 정리해서 순액으로 법인 통장에 넣거나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는 자본금을 불입하고 나머지 자금을 가져가셔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늦추지 마시고요.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요번 달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지 가산세 대상이 안 되세요. 그런데 매출은 내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자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매입은 상대방이 발행하는 거여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의 경우에도 그 달 안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못 받으시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의 규모가 10일 넘어서 발급받게 되면 가산세가 매출일 때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산세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산세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매입도 반드시 정확하게 챙기셔야 돼요.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데도 집주인이 요번 달 일자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넘어서 발행해주면 고스란히 0.5%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산세를 받던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세운견서 발급일자에 대한 것도 반드시 대표님이라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대표님이 월급에서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개인 사업자일 때 대표였을 때도 가능하지만 법인 대표일 때 연봉이 7천 안 되면 아마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정말 주의해야 하셔야 될 거,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하시고요. 개인 사업자일 때, 법인일 때 세금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직원들 관련한 원천세가 있는데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그냥 대표님이 근로소득자라서 월급 받아가는 것만 틀리지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개인은 소득세를 내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개인 소득세는 대표님 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비용 처리를 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곱해서 감면 등을 적용하고 나온 세금을 내면 한 해의 세금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법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법인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하고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순이익에서 딱 차이 나는 부분은 대표님의 연봉입니다. 개인은 비용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그 부분만큼 적게 나와서 법인세를 낼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법인세가 적네? 나 법인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내겠지만 대표님의 월급에서, 즉 대표님의 연봉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세까지 합쳐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법인세랑 대표님 근로소득세만 합쳐서 개인 사업자일 때랑 비교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법인에 남아있는 순이익, 이 부분이 언젠가는 과세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세를 내고 난 이 순이익이 매년 쌓이는 게 이익잉여금이죠. 이 이익잉여금은 언젠가는 또 과세가 됩니다. 배당으로 가져가실 때 배당소득세, 돌아가실 때 상속세, 또는 살아생전에 누구한테 주식을 이전하면 증여세, 회사를 넘겨버릴 때 주식 양도를 하면서 양도세, 또는 회사를 접을 때 의제배당으로 청산소득세를 내실 거예요. 당장 법인세로 다 안 걷어가고 남겨뒀기 때문에 언젠가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금, 법인세, 대표가 가져가는 근로소득세, 나머지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 합친 세금과 근로소득세를 비교해서 법인의 전체 세금이 적다면 정말 법인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까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른 영상을 참조해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인 설립하시고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